역사적으로 남을 만한 뜻깊은 자리에 불초 저를 초대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김영환 원장님을 비롯한 장흥문화원, 김성 고수님을 비롯한 우리 장흥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우리 불의학당 박화강 당주님께서 애를 많이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박화강 선생님과 불의학당 회원 여러분들께, 그리고 우리 장흥동학농명 기념사업회 유족 여러 어르신들께, 그리고 이제 동학이 지금 세계화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 동학에 대한 깊은 관심과 또 공부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여러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 50분 정도 가장 그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좀 쉽게 딱딱하고 이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실제로 동학 사상과 동학 농민혁명을 올해 만 40년 연구를 했네요. 1983년부터 올해 2023년까지 왔으니까 만 40년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별명이 저한테 붙었어요. 첫 번째 별명이 동학에 미친 놈입니다. 동학쟁이. 또 이제 40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그 누구도 찾아내지 못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찾아내가지고, 옛날에 땡전 뉴스 9시 뉴스에도 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새로운 자료를 찾았다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또 이제 일본 자료를 이렇게 찾고, 그래서 그 동학연구 40년 동안 숨은 비화, 숨은 이야기들 또 좀 섞어가면서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 제가 두 분의 고인이 되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92년인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박사과정에서 이제 동학으로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1992년에 처음으로 장흥 답사로 왔어요. 이제 답사를 오게 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군청 문화예술가나 문화원을 들리는 게 이제 공식이죠. 문화원을 들렸더니 돌아가신 고 김석중 선생님께서 사무국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어떻게 왔냐, 이제 동학 답사로 왔습니다. 어디서 뭘 하냐, 이게 서울 한국학대학원에서 지금 박사과정에서 동학 논문을 준비 중입니다. 고향은 어디냐? 바로 옆에 불교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좋으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일을 하나 하고 있는데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무슨 말씀이냐고. 장흥동학농명 기념탑을 건립을 하는데, 탑을 세우려면 이 장흥동학을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장흥동학혁명사를 써줄 수 있냐고. 그래서 아니, 저는 아직 박사 논문도 못 쓰고 이제 공부하는 중인데 제가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자네밖에 없네. 내가 한 달간 여관을 잡아줄 테니까 여기서 와서 장흥동학을 써주고 가면 내가 답사를 도와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92년에 겨울에 한 달간, 지금은 없어졌는가 모르겠어요, 탐진각 옆에 탐진각이라는 여관에 방을 잡고 한 달간 이제 답사를 해서 그 전체 동학혁명 통사는 이제 송기익 선생님 쓰시고 장흥동학농민혁명사는 이제 제가 썼는데, 그래서 그 책이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지금 의미를 갖냐면, 전국의 지역의 동학농민혁명사를 연구한 최초의 논문이 사실은 김석중 선생님의 그 인연으로 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김석중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제 그 집필을 맡게 돼서 당연히 이제 큰 어른이신 송기익 선생님을 찾아뵈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주에 그때 5.18 연구소의 소장으로 계셨는데 그 이제 연구소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더니, 자네가 적임자네, 하여튼 무조건 하소. 또 송기익 선생님께서 뜨겁게 저를 이렇게 격려해 주셔가지고, 두 분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오늘 두 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려봅니다. 아마 오늘 제목을 보시면서 저 탑 의뢰와 관련된 얘기 좀 드린 거예요. 사진 1을 띄워주세요.
제목을 보시면서 다들 좀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장흥 동학 대전쟁이요? 전쟁은 6.25 전쟁이나 한국 전쟁이나 뭐 2차 세계대전이나 이렇게 보통 우리가 큰 전쟁을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한 번도 지금까지 장흥 대전쟁이란 말을 아무도 쓴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지금 그 장흥 대전쟁이란 말 쓴 거는 박명수가 처음으로 썼다고 나중에 꼭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런데 왜 갑자기 느닷없이 장흥 동학 대전쟁이요? 그런 생각이 드시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최근 10년 사이에 저를 포함한 우리 한국의 동학 연구자 또 일본에 지난 한 달 전인가 돌아가신 10월 29일 날 돌아가신 나카츠가 아키라 교수님 이런 분들하고 지난 10년 동안 공동 조사 연구를 통해서 장흥 동학과 관련된 새로운 사료들이 일본에서 대거 발굴이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장흥까지 와서 석대뜰 전투에 참여했던 일본군 병사가 살아남아가지고 지 고향으로 가서 장흥 석대뜰 전투 광경을 포함한 전라남도 일대의 동학 전투 상황을 일기로 남겨놨어요. 메이지 27년 일청교정 진중일지라고 하는 그 자료가 나오면서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3월 21일부터 우리 장흥 석대뜰 전투를 포함한 95년 한 2월까지 1년 이상 지속이 됐는데 이 과정에 근대식 소총으로 무장하고 근대식 사람 죽이는 전문 훈련을 받은 정예 부대가 대한민국 땅, 그 당시 조선 땅에서 장흥에 700명 이상이 왔어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공주도 200명밖에 안 왔어요. 장흥이 700명이 왔습니다. 그 700명과 장흥 석대뜰에 모였던 3만 명이 일주일간의 대격전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첨단의 무기와 첨단의 훈련을 받은 정예 부대가 장흥에 와가지고 우리 동학농민군 3만 명하고 대격전을 벌였어요. 일주일 동안. 최대 규모의 최고 수준의 최고로 격렬한 그리고 석대뜰 이후에 저 회진이라든지 대흥면이라든지 저쪽 남쪽으로 바닷가까지 가가면서 동학군이 살았던 동네마저도 전부 다 막 불태우는 대살육의 그 전쟁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 기간 중에 장흥 동학이 최고의 규모로 최대의 격전이 특히 일본군이 이계중대 400명이나 와가지고 우리 3만 명의 동학농민군하고 대격전을 벌였다. 그곳은 공주도 아니고 우금치도 아니고 황토현도 아니고 황룡촌도 아니고 장흥 석대뜰이다. 그래서 동학 대전쟁이라고 해야 된다. 장흥 동학 대전쟁이라고. 그럼 왜 전쟁이냐? 전봉준 장군을 비롯한 동학군들이 조금 전에 군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탐관은 우리가 많고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외세가 나라를 집어먹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외세를 물리치고 탐관오를 물리치고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일어나죠. 그게 혁명이에요. 그 혁명을 방해한 세력이 일본군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본군이라는 외세와 우리 동학농민군들이 장흥에서 혁명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제거하고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1894년 음력으로 12월 15일, 양력으로는 95년 1월 10일 최대 규모의 대격전을 벌인 땅이 장흥이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기간 중에 그런 최대의 격전이 있었던 땅은 장흥밖에 없다. 그래서 장흥 동학 대전쟁이라는 말을 쓰게 됐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인정받았습니다. 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흥 동학 대전쟁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자료사진 7쪽에 있습니다. 7쪽에.
1995년 7월 25일 날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1995년 7월 25일 일본 홋카이도 대학에서 여기에 있는 이 6구의 해골이 발견이 됩니다. 그 중에 제일 맨 왼쪽에 있는 하얀색 해골 2개골이 전라남도 진도 출신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입니다. 이 유골이 발견되고 나서 미안하지만 일본 홋카이도 대학 측은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골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이누 민족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전부터 자기 아이누 민족 유골도 많이 보관하고 있었답니다. 보니까 또 나오니까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청소로 들어가는 척하고 이 유골 6구를 꺼내와서 일본 언론에다 터뜨립니다. 처음 발견은 95년 7월 25일인데 언론에 터뜨리는 것은 8월 3일. 그래서 일본의 홋카이도 신문하고 마이니치 신문에 이 6구의 해골이 발견됐다는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이튿날 1995년 8월 4일 한겨레, KBS, 조선일보, 그때는 조선일보도 그걸 보도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95년 8월 4일에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됩니다. 저녁 KBS 뉴스를 제가 봤어요. 그때 딱 뭔가가 피일이 왔습니다. 아니 전라남도 진도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남쪽 땅인데 제주도 빼놓고 그 다음에 홋카이도면 일본에서 제일 북쪽 땅인데 100년이란 세월을 두고 왜 전라남도 진도 출신의 동학군 해골이 일본의 제일 북쪽 홋카이도 대학에서 발견될까? 아 이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걸 들 수밖에 없었겠죠. 제가 동학에 미쳤으니까. 동자만 나오면 그냥 눈이 번쩍 나니까 아 저거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그 생각이 딱 들었고 두 번째 들었던 생각은 저걸 진상을 파헤치러 갈 대한민국 놈은 박명수밖에 없어. 내가 가야 돼.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전생에 동학군이었는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한승원 변호사님하고 유고를 1년 동안 교섭을 해서 이제 96년에 5월 31일에 전주로 봉환해놓고 97년에 이제 홋카이도 대학으로 진상조사차 가게 됩니다. 진상조사를 하러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진상조사를 하려면 일본어를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제 일본어 수준이 3가지 문장밖에 몰랐습니다. 곤니치와 스미마센 쪼또 뭐 이런 정도. 그 이제 공항에 내리니까 그 한국인 유학생을 데리고 저를 초청하신 교수님이 나오셨더라고요. 이노희 교수님이. 다음날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는데 숙소를 안내해주고 알아들 수가 있나요 이 전화가. 근데 분명히 이게 중대한 신상에 관한 전화라고 생각하고 들었는데 알아들 수가 없어요. 그래 그냥 뭐 할 수 없이 일본말 이제 예가 이제 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이 하고 끝났어요 이제. 도착한 날 밤에. 근데 이건 분명히 뭔가 뭐 무슨 외국인 체류 자격이 됐든지 신문 이건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날이 하필 금요일날 저녁이어가지고 학교로 가서 만나려면 월요일날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이제 숙소에서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뭔 중요한 내용이 벌어졌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월요일날 아침에 그 이노우에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손짓 발짓으로 사실은 금요일날 저녁에 전화하신 거 못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그랬더니 혹시라도 토요일 일요일에 학교 연구실에 나오게 되면 정문 현관은 잠가 있고 뒷문이 열렸으니까 뒷문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라 들어가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모르는 상태로서 이제 진상조사를 하러 갔죠. 그래 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이제 한 20 몇 년 동안 한국과 일본 연구자가 공동으로 조사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소식을 엊그저께 나주에 동학 사제비 제막 했다는 소식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그 나카츠카 아키라 교수님이 이제 일본 쪽 모금 운동을 다 하셨거든요. 그분이 가해자인 일본의 연구자하고 피해를 당한 한국의 연구자가 진상규명을 위해서 공동 연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해 가을에 97년 가을에 홋카이도로 오셨어요. 삿포로에서 셋이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요즘으로 말하면 황금 공동 연구팀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동학 연구 자료가 나오면 제가 제공해 드리고, 일본에서 이제 동학 연구 자료가 나오면 제공해 드리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일본군 병사의 종군일지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죠. 자료집 쭉 넘어갈게요. 그 자료가 13쪽입니다. 13쪽이 여기 장흥에 와가지고 석백들 전투를 했던 일본군 쿠스노키 비오키치 상등병이 남긴 종군일지예요. 이제 요 내용은 한겨레 신문에 2013년에 벌써 10년 전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고요. 독립운동사 연구 63집에 2018년에 그 자세한 해설과 함께 원문이 다 수록되어 있고 일본에도 이제 소개되어 있어요. 이 자료를 통해서 이제 장흥 동학을 쭉 연구를 해 보니까 1895년 1월 7일부터 양력으로 1895년 1월 7일부터 14일까지 엄청난 이제 전투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1월 7일 날은 이제 두 개의 전투가 벌어지대요. 아마 저쪽 보성 능주 쪽에서 넘어오는 길인 것 같아요. 구치라는 데가 있고 석치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먼저 1월 7일 날 소규모 전투가 벌어지고, 그날 점심 무렵쯤 되면 이제 여기 저 건산 출신 부원장님이 건산 사신다고 들었는데, 건산 모점등 지금 장흥고등학교 자리에서 동학농민군 2~3천 명하고 이제 일본군이 최초의 대격전을 벌입니다. 물론 근대식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당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혁명을 합니까? 왜 혁명을 합니까? 그리고 왜 혁명의 꿈을 꿉니까? 세상을 바꾸려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현실이, 제가 조금 이제 감정이 격화되면 좀 말이 조금 좀 심해져요. 세상이 개 같으니까. 그렇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으로 바꾸려고 우리가 혁명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 정리하면, 낡고 문제가 많은 기존 체제를 뒤집어 엎어서 보다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보다 건강하고, 보다 이상적인 새로운 세상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이 혁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혁명의 어떤 정신, 사상, 철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장흥,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을 혁명이라고 합니다. 동학농민혁명기에 그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장흥동학에서 최대의 대전쟁을 했습니다. 왜 전쟁을 했습니까? 혁명을 위해서 했습니다. 어떤 혁명? 보국, 안민, 기울어져 가는 잘못된 나라를 바로잡아가지고 안민,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때의 안민에는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연구를 해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안민의 정확한 의미는 백성들의 목숨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게 안민의 첫째고, 두 번째, 목숨만 붙어갖고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좀 여유가 있으면 그 아주 21일 날 이소사 뮤지컬 창극을 한다는데 그런 것도 좀 볼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또 여유가 있으면 또 한가로운 시간을 잡아가지고 멋있는 카페에 가서 이렇게 뭔가 커피도 한잔 할 수도 있고, 그게 인간다운 삶이잖아요. 그게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과 생활,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생업, 안미의 세 가지 목적이 있더라고요. 생명과 생활과 생업을 보장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지탱하는, 우리가 함께 지금 짓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나라가 개판이 되면, 기울어져 가면, 외세에서 침략을 당하면 백성들의 생명과 생활과 생업이 위태롭게 됐잖아요. 그걸 살리려고 일어난 것이 바로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이었고, 그 혁명의 최후의 불꽃을 불태웠던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계신 바로 이 장흥입니다. 이 대목에서 박수가 나와야죠. 그래서 바로 그 혁명을 방해하고 그 혁명을 파괴하려고 한 세력이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 대목에서 이제 또 중요한 사항. 많은 어르신들 동학 얘기를 해보면 동학군들이 외세를 끌어들이지 않았냐? 너네가 가만히 있었으면 일본군이 안 들어왔을 텐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어른들이 꽤 있어요. 제가 이제 일본에 가서 동학 공부를 해보니까 이미 1868년이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본이 그동안에 장군이 나라를 통치하던 시대를 끝내고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이제 새로운 일본 제국이 설립이 되잖아요. 그걸 메이지 유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그놈들 정치 지도자, 사회 모든 지도자들 머릿속에는 일본을 발전시키려면 조선을 먹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모든 정치 지도자에게 일관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정한론이라고 그러죠. 들어봤죠? 예. 조선을 정벌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사이고 닭가모리하고 누구하고 해갖고 사이고 닭가모리가 패배했다. 또 이러면 승리하고 뭐 이런 거 들으셨을 것 같아요. 시간 문제이지 어떠한 자리에 서 있던 세력도 여든 야든 정치 현직에 있던 제야 있던 간에 모든 일본의 정치 지도자는 조선을 먹어야 된다. 이게 정한론으로 60년대 메이지 유신 직후에 나타납니다. 그 뒤에 1888년부터 1890년에 어떤 자가 나타나냐면 야마가타 아리토모라는 자가 나타납니다. 나중에 청일전쟁 때 일본군을 끌고 청구군하고 싸우는 대장이 됩니다.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국회에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시정연설하면서 일본이란 나라는 주권선이고 그 주권선을 제대로 지키려면 이익선을 확보해야 된다. 그 이익선이 조선이다. 조선을 먹어야 된다. 이게 1888년부터 90년 사이에 야마가타 아리토모라는 놈이 일본 국회에서 연설해요. 지금 기록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일본이라는 대일본 제국은 동학농민군이 일어나기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이미 그들은 자기네 나라였던 국익을 위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장악해야 된다는 게 신화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걸 가장 어떻게 보면 피부로 뭔가 감으로 가장 온몸으로 느꼈던 가보년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동학농민군이었죠. 그러니까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을 끌어들였다라고 한 것은 근현대 한일 관계사를 너무도 모르는 무식한 얘기다. 앞으로 누구하고 이제 논쟁이 되시면 꼭 그 증거를 좀 대서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런 일본의 조선 침략의 의도를 일찌감치부터 간파하고 그걸 마지막까지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가보년의 자랑스러운 우리 동학농민군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자료 얘기를 조금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6월 사진 보셨고. (13쪽에) 저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쿠스노키 비오키치라는 일본군 후기보병 제19대대, 제1중대, 제2소대, 2분대 소속의 상등병이 이제 남긴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장흥 동학의 대전쟁의 정확한 실상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동안에 이제 저 일지가 발견되기 전에도 우리 조선 정부 측에서 남긴 여러 기록들 있잖아요. 순무 선봉진 등록이라든지 양호 우선봉 일기라든지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대체로 석대뜰 전투가 어떤 규모로 벌어졌다라는 내용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나 얼마나 일본군이 참혹하게 동학농민군을 살육을 했던가 하는 그 구체적인 실상은 이 일지가 발견됨으로써 이제 처음으로 알려지게 됐죠. 처참한 내용을 제가 입으로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 음력으로 12월 15일 석대뜰 전투를 할 때 아마 이 장흥부 성 일대로 일본군하고 이제 일본군의 지휘권을 빼앗긴 조선 군대가 이렇게 군대로 말하면 잠복 숨어서 유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남문 그 일대로. 그래서 이제 기습하는 형태로 근대식 소총, 스나이더 소총으로 이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스나이더 소총은 유효 사거리가 군대 갔다 오신 분은 그냥 다 아십니다. 유효 사거리가 350에서 400m. 동학농민군은 갖고 있던 무기가 한 20-30%가 화승총, 나머지는 죽창, 농기구. 그럼 화승총은 심지에다 불을 붙여서 그 쇳덩어리가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거리가 한 35m, 길어야 50m. 그러니까 동학농민군이 일본군 한 명을 죽이려면 35m에서 50m까지 육박에서 가야 돼요. 그런데 저기는 350m에서 400m니까 그 차이가 나는 300m, 350m 사이에서 동학농민군은 다 쓰러져 죽는 거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동학농민군들의 무기는 그냥 소총이고 일본군이 갖고 있었던 무기는 대폭 미사일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동학농민군과 일본군의 그 화기 무력의 어떤 그 비율이 어떻게 되냐? 최소 일본군 한 명이 스나이더 소총 한 명으로 동학농민군을 200명에서 500명을 제압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일본군 1개 중대 200명이면 동학농민군을 4만 명을.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군들이 목숨을 바쳐서 싸웠습니다. 왜 싸웠을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의 목숨과 생활과 생업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이제 위대한 거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 병사의 종군일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나오고, 그래서 석대뜰에서 싸움을 벌이는데 요즘으로 우리가 쓰는 말로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의로운 마음에서는 절대 질 수는 없지만 무기로서는 이게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속절없이 여기서 무너져가지고 이 앞에 이제 자욱제를 넣으면서 저또 이제 이방원 대접주가 있었던 남상면, 남면 쪽으로 이제 다 살아남은 농민군들 이제 피신하는데, 거기에 아까 말한 이제 일본군 2개 중대와 지휘권을 장악당한 조선군 300명, 700명이 4개의 분단을 만들어서 완전히 자울제 이남 남쪽으로 초토화를 시킵니다. 동학군이 머물렀다, 동학군 지도자가 살았다는 동네는 다 불태워버립니다. 아니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일지에 나옵니다. 남자라고는 다 잡아서 죽입니다. 오늘 제가 이 위패를 보면서 가슴이 미어 터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름이라도 확인된 분들은 그나마 다행인데 사실은 이름 없이 희생당한 민초들이 아마 수천 명이 넘을 것 같아요. 근데 단 한 번도 전국의 어떤 기념식에서도 학술대에서도 무명 농민군들을 위한 식김굿이나 이걸 하질 않았습니다. 장흥이 처음으로 그걸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격하고 내가 참 동학연구를 잘했구나. 이렇게 해야 우리 역사가 제대로 바로 잡혀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그 생각을 하셨는지 큰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종군일지에 따르면 이름 없이 동학군이 살았던 동네, 동학군이 머물렀다는 이름으로 그 동네에 살았던 남자들 다 죽었다. 어린애를 꼬셔가지고 동학군을 색출한다는 기록이 나오고, 저 일지에 보면은 동학군으로 의심되는 남자한테 불을 붙여가지고 그 불을 붙이니까 뜨거워서 못 견디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다에 뛰어든 그 광경을 보고 일본군 병사들이 웃었다. 그런 잔인한 기록들이 다 여기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 동학연구를 40년 동안 미친 듯이 했을까? 딱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저는. 두 번 다시 이 땅에서 저런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데 몰라. 어떻게 당했는지를. 그래서 거기에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두 번 다시 우리 후손들이 저런 비극적인 역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뭔가 조금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가야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이 아닐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 남아있는 동학농민혁명 자료보다 일본에 남아있는 동학농민혁명 자료가 더 많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우스개 얘기 들었잖아요. 일본은 못 해가지고 갔다는 거. 지금 좀 젊은 세대들 중에 저보고 제가 그렇게 했던 무모한 짓을 하라고 말은 못하지만 일본에 대해서 눈을 떼야 됩니다. 저걸 알아야 저걸 이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한국에 남아있는 자료보다 일본에 남아있는 자료가 더 많은데 동학연구 별로 요새 인기 없어요. 세상은 이상하게 됐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일본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일본에서 동경을 포함한 전국 일본 각지에서 간행되고 있던 신문이 1894년만 해도 200종이 넘더라고요. 그 신문사에서 동학혁명이 일어나니까 그로 인해서 청일전쟁이 발발하니까 특파원을 보내요. 현재까지 확인된 숫자만 66개사에서 129명을 보냈어요. 그들이 전부 거의 스파이 노릇을 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거 지금 조사 안 돼 있어요. 66개사의 129명의 특파원들이 쓴 동학혁명 기사 지금 한국기념재단에서 해놓은 게 10% 수준밖에 안 됩니다. 한 20개 신문사 정도밖에 안 돼요. 200개 신문사 중에서. 나머지는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죠. 이걸 일본 쪽 연구자가 하겠습니까? 진해의 어떤 어두운 역사고 부의 역사고 부끄러운 역사인데 안 하죠. 이건 우리가 해야 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어떤 각오를 해야 되냐. 동학 연구는 계속돼야 된다. 후세대들을 길러야 된다. 다른 데서 안 하면 우리 광주 전남에서 해야 된다. 광주 전남에서도 안 하면 장흥에서라도 해야 됩니다. 문화원장님 기금을 만드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좀 드리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논문에서 쭉 잘 밝혔으니까 그것대로 이제 하시고요. 왜 장흥 동학 대전쟁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동학 농민혁명 기간 중에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전담부대로 파견되는 게 호위보병 제19대대입니다. 그 호위보병 제19대대가 농민군하고 싸우는 기간이 총 작전 기간이 90일입니다. 90일. 그 90일 중에 나주에 19대대 본부가 와가지고 철수할 때까지 이 광주 전남 쪽에서 19대대가 농민군을 하고 싸우고 진압한 기간이 35일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간 중에 최대로 긴 작전이 광주 전남 일대에서 벌어집니다. 그걸 뒤집으면 최대의 희생자가 광주 전남에서 났습니다. 그 광주 전남 중에서도 장흥에서 최대의 희생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어떤 혁명이었냐? 나라를 삼키려고 들어오는 저 외세 일본에 맞서서 일어난 항일 고귀의 전쟁입니다. 전봉준 장군이 죽기 전에 남긴 신문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일본 정사가 직접 물어봅니다. 너는 왜 일본을 물리치려고 했냐? 아니 너네는 선전포고도 없이 민간에게 이런 방구도 없이 어느 날 밤에 왕궁을 침략해서 경복궁을 침략해서 임금을 포로로 삼고 군대를 다 해산시키고 왜 나라에 군난이 나서 너네를 물리치려고 일어났다. 그러면 일본만 물리치려고 했냐? 그렇다. 왜 그럼 다른 나라는 물리치려고 안 했냐? 야 다른 나라는 다 통상조약에 의해서 법을 다 지키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 너네 일본만 문제다. 요걸 이제 제가 역사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근대 국제법을 전봉준 장군이 배운 바가 없어요. 기록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신문에 답한 내용이 그 당시에 근대 국제법에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만국공법이라고 부르죠. 40살밖에 안 됐던 만 40대밖에 안 됐던 전봉준 장군이 그러한 정확한 국제적인 인식, 정세인식을 하고 있었구나.
일본이 어떤 문제를 갖고 이 나라에 쳐들어왔는가를 정확히 깨고 있었구나. 그래서 정봉준 장군 죽기 전에 2차 봉기를 뭐라고 했냐. 우리는 의병이다 그랬습니다. 자, 욕 좀 할게요. 을미의병부터는 독립유공자입니다. 항일 봉구 국공기를 했던 정봉준 장군이 나는 의병이다라고 당당하게 최후진술에다 남겼는데도 제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농민군 서운 안 합니다. 개 같은 정부가 잘못됐죠. 박수 쳐야 되는데. 아니, 이거 그냥 넘어갈 일 아닙니다. 역사적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항일 구국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항일 구국의 전쟁의 최후의 무대가 최대로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졌던 무대가 바로 장흥입니다. 오늘 우리가 장흥 동학 대전쟁의 그 내용을 공부해가지고 당당히 내년이라도 내후년이라도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분들이 당당하게 을미의병의 자녀들이 독립유공자로 소원받듯이 이분들도 우리 모든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당당히 유공자로 소원되는 그날이 오기를 꿈꾸고 기도하면서 오늘 저의 이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